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의 이성원입니다.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그 골수 안에는 이제 어미가 되는 세포들로부터 이제 세포들이 계속 이렇게 골수계 세포, 림프계 세포로 분할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 만들어진 일종의 제품이라고 하는 그런 혈구들이 말초혈액을 통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이제 제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골수 줄기세포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를, 이건 이제 암 발생 유전자거든요. 근데 이건 골수 증식 종양을 일으키는 그 암 발생 유전자가 발생하는 세포가 등장하게 되면 그 세포는 저희가 크론성 증식이라고 해요. 암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그 증식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는 세포들이 이렇게 이제 증식을 하고, 그러면 말초혈액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굉장히 과도하게 생성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이런 모양상의 일단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런 암 발생 유전자를 확정할 수 있으면, 그럼 당연히 골수 검사를 하면 또 이런 이제 골수 증식 종양의 특성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세포 충실도라고 말하는데, 그 골수 검사에서도 세포의 밀도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모양상으로 이런 골수 증식 종양에 해당하는 그런 세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특징적으로 말초에서 이렇게 혈액을 뽑아서 보면, 이게 사람은 원래 기능적으로 적혈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 조절하려는 또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신장에서 나오는 그 물질인데, 골수에서 너무 많이 세포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이를 조절하려는 그런 인자에 해당되는 적혈구 생성 인자는 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들이 진성적혈구 증가증을 진단받는 환자들은 작두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는 경우가 95%예요. 근데 이거 안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이제 환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환이 진단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처음에 물론 검진을 통해서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요즘은 있지만, 이제 어떤 증상이 발생해서 병원에 가서 이걸 진단을 받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혈관 내에 이게 굉장히 과도한 혈구들이 다니게 되면은 이게 과점도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물리적인 기작에 의해서 또는 특정 유전적, 아까 이 병을 발병시키는 그 유전적 변이를 갖고 있는 그런 세포들은 우리 몸의 혈전을 굉장히 일으키는 그런 특성을 일으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초혈관 등에 이런 혈류 장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거기에 미세한 혈전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치아의 문제, 이렇게 성강 증상이 일어나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손끝이나 발끝 같은 데에 과도한 이런 동통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큰 혈관들의 정맥이나 동맥 등이 막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연히 머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제 뇌졸중에 해당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상동맥,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런 동맥들이 또 하느냐, 폐로 가는 동맥 문제냐, 또 간으로 가는 동맥 등에서 정맥 이런 데 이제 혈전이 발생하느냐 따라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전신 증상으로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가려움, 따가움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샤워하거나 그럴 때 이거는 가려웠다고 표현하시는 분보다는 따갑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 관련 삶의 질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거는 의학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래서 그거를 또 측정하는 그런 도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질문들의 이렇게 구성 요소를 보면은 피로하느냐, 얼마나 쉽게 지치느냐, 생활 활동도가 떨어지느냐, 그리고 이제 각종 또 이제 증상들, 복부 증상이라든가 두통, 뭐 이런 증상들에 대한 그래서 설문을 하고 해보면 이게 건강한 다른 동년배의 성인에 비해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증상 또는 혈전 관련 사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외에 또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이 병이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병을 할 때는 지금 이렇게 진성적혈구 증가증, 혈구가 많이 과도해지는 그런 질환으로 진단이 되지만, 이 암 발생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세포들은 어떤 또 추가적인 돌연 변이가 생길 때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어떤 표현으로는 암이 진화한다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진화 과정을 거쳐서 또는 이 세포들을 둘러싼 다른 환경들이 있거든요. 골수 안에는. 근데 그 환경들은 항상 암을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제어하는 그런 제어 시스템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과도한 염증성 반응이라든가 그런 제어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암성, 이 크론성 그 세포들은 또 다른 더 공격적인 질환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보통 골수 섬유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나 아니면 급성 골수계 이제 백혈병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질환은 치료의 목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럼 당연히 증상을 조절해서 삶의 질을 올려줘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요가 이제 혈전증 발생인데 그 혈전증 발생에 대한 그런 사건을 줄여준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점이 되겠고 이제 다른 하나가 이 병의 진행을 차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의 많은 조절들이나 치료의 목표는 이 앞에 두 가지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그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다가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단계에서 사실 치료 계획을 다시 세울 수밖에는 없는 한계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을 늦추거나 아니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없는가? 또 어떻게 잘 모니터링을 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그럼 이 병을 치료해 나감에 있어서 수치를 어떻게 조절을 해주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성립이 되어 왔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쪽에서 그 정립한 완전 관해,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 병의 관해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항목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질병 및 증상 관리. 그러니까 질병 및 증상 관리가 돼야 되고 완전 혈액학적 반응. 그래서 이 질환은 이렇게 혈액이 많이 증식하는 이제 병이다 보니까 헤마토크릿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적혈구의 수치, 그게 45% 미만으로 컨트롤되고 있어야 되고 혈소판은 40만 개, 백혈구는 10,000개. 세 가지가 다 유지가 되는 것을 완전 혈액학적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전출혈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건 그리고 진행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이라는 거는 이게 아까 암 그 유전자 중에 작두 유전자 변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작두 유전자 변이를 정량값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량값이 절반. 이게 처음에 자기 이제 처음 진단받을 때 그 값에 비교해서 치료를 했었더니 이게 기준치에 의해서 얼마큼 줄어들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자학적 반응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튼 의료 현행하는 그런 이제 의료에서 또는 임상 연구들을 할 때 이 질환의 많은 목표점이 되고 있는 건 완전 혈액학적 반응을 유지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들을 처음에 진단을 해서 접근할 때에는 이제 여기 저위험군이냐 고위험군이냐를 따지시는데 이때 말하는 저위험군 고위험군은 사건 발생에 대한 그러니까 주로 혈전 발생에 대한 저위험군 고위험군이라는 표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이 요소와 과거에 혈전 병력이 있었냐 그 자체가 다음에 혈전이 다시 발생할 거에 강력한 중요한 인자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나눠서 이제 접근을 이제 보통 하게 되고요. 근데 저위험군 환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기가 아닌 이상 아스피린 계통의 이런 항이 혈전제를 쓰는 거는 포함을 하고 있고 위험 요소, 기타 다른 위험 요소죠. 그러니까 혈전을 방생시키는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 이상 지혈혈증 이런 것들은 다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려야 되는 거지만 세포 감소, 그러니까 저 세포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혈액학적 완전 반응이 유도되도록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위험군 환자분들은 주로 사혈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지만 사혈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들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비정중대가 있는 경우 이제 이럴 때에는 저위험군 환자라고 하더라도 세포 감소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등장하는 약제들이
로페 인터페론 알파 2B라고 하는 이 베슬레미가 이때도 이제 사용하도록 원래 인디케이션이 되어 있고 이거는 저 등급의 환자들을 원래 대상으로 했던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NCCN 등장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약제로 가장 국내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약제가 하이드록시유리아를 쓰고 있습니다. 페그 인터페론 알파 2A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희귀약품센터 통해서 저희는 쓸 수밖에 없는 약제라 그렇게 여기 접근성이 있는 약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고위험군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환자분들은 바로 이런 세포 감소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자 치료 약제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하이드록시유리아고 여기서도 이제 베슬레미나 아니면 다른 이제 이런 인터페론 제제를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약제를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에는 그 약제를 사용하는 것에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이 약제로는 안 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약으로 더 이상 적절하게 이 질환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약제와 써보지 않은 다른 약제로 저희가 변동을 해서 쓸 수밖에는 이제 없게 되고요. 그래서 하이드록시유리아의 저항성, 불내악성 있는 환자들에게서 약제를 변경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백혈병 네트워크에서 이제 말하는 것도 이제 비슷한 사실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하이드록시유리아를 내가 하다가 어떨 때 그래도 조절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떨 때 내성 또는 불내성이라고 정의를 하느냐. 그래서 여기 불내성이란 거는 일종의 약간 견딜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궤양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특히 발목 그 옆쪽에 그 정강이 쪽으로도 궤양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발가락 이런 데 발생을 하기도 하고 입이나 눈 주위 이런 데에 점막 피부 징후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이 잘 헐어요. 맨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삶의 질에 저항이 온다면 막 식사도 이제 잘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이런 것까지도 영향이 이제 오겠죠. 그리고 이제 위장장애 또 많이 오게 되고 이제 이런 수용하기 어려운 비혈액학적 독성이 발생한 경우는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수치를 잘 조절을 하려고 조절을 하다 보면 빈혈이 심해지거나 오히려 그러니까 백혈구 수치를 낮추려고 하다 보면 막 빈혈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헤모글로빈 수치는 이렇게 타겟으로 맞는데 혈소판이 또 떨어지거나 이렇게 수치들 간에 서로 조절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균형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의 것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좀 이해를 하려면 예전에는 이게 이제 최소 2g, 3개월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였었는데 이게 이제 유럽 쪽에서 이런 연구들을 할 때에도 이런 기준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2g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500ml짜리 하이드록시유라를 쓸 때는 4알에 해당되는데 그 4알까지를 매일 먹으면서 적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최대 내약 용량으로 이런 상당 기간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혈액 수치의 조절을 이루는 것을 실패를 했을 때에는 그 약제로는 더 이상 장기적으로 이런 적절한 반응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에는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 골수증식 종양 연구회에서 이게 다기관 연구로 이렇게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한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 이제 환자분들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425분 정도의 이제 환자들을 잘 관찰을 해봤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45분, 그러니까 한 10%. 근데 이제 이것도 연구 보고에 따라서는 한 20%, 25%까지도 이렇게 상회하는 정도까지도 보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환자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단지 그냥 내가 부작용이 있고 수치가 조절이 그냥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냐? 라는 건데 본 연구에서도 그러니까 국내 연구에서도 그렇고 이미 국제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된 많은 결과들에서도 이렇게 하이드록시유리아 치료의 불내약성이나 아니면 저항성이 발생된 환자분들은 예후가 굉장히 안 좋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이드록시유리아 불능성, 불내약성이 있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유심히
치료를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래 그래프들이 시사하는 소견이 뭐냐면 하이드록시우리아 저항성이 있는 환자분들은 똑같은 질환이 있고 하이드록시우리아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굉장히 조절이 잘 되는 이제 환자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백혈병이나 아니면 골수 섬유증으로의 진행하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이드록시우리아 불응성 불내학성이 일어났을 때 이걸 그냥 그대로 치료를 이어나가면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미충족의 수요가 있다는 거를 딱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치료 행보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시사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런 지침들에서 등장하는 그런 약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약제 하드록시우리아라는 약제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치료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이드록시우리아의 저항성이나 불내성이 있는 환자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슬렘이 로페 인터페론 알파 2B라고 하는 거는 효능 효과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이 약에 대한 어떤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포 감소 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 그러니까 주로가 저위험군 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주로 이제 사혈요법을 하지만 환자분들의 경과를 보다 보면 분명히 세포 감소 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저위험군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비장 증상을 동반한 비장 비대증이 없는 진성 적혈구 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의 양리 기정은 골수 내에 작용해서 PB의 원인인 그 작두 돌연변이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있게 되는데 이 약제가 지금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허가가 되어 있는 약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또 궁금하신 게 그럼 보험이란 거는 뭐냐? 그래서 저희가 허가가 되어 있다는 개념하고 국내에서 이 의료보험을 해준다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 1일부터 이제 보험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하이드록시우리아에 아까 말씀드린 불내악성, 불응성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어떤 약제는 그 약이 처음에 이제 전 임상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약 그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동물 관련된 실험도 하고 그래서 1상 연구, 2상 연구, 3상 연구 이렇게 거치면서 이 약의 효능, 안정성이 입증을 돼야 그 약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임상 연구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페 인터페론 알파 2B 베슬레미의 그런 3상 임상 연구에 해당이 되는 게 프라우드 컨티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구는 사실 주로 유럽의 국가들을 다양한 국가들의 이제 환자들이 등록이 되면서 진행이 되었었고 이미 이 연구는 그런 단기간 1년째 연구, 그다음에 연장 연구라고 해서 이제 연장된 기간의 연구를 비롯하여서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이런 장기간의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 등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째 이제 사용을 한 걸 보면 이 대조군이라는 게 결국 하이드록시우리아를 썼던 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조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혈액학적 반응에 대한 그런 성취율도 더 훨씬 우수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분자학적 그 작두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이 세포들의 버든, 그러니까 사이즈를 얼마나 줄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한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드록시유리아는 처음에는 세포 전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런 분자 유전학적 이상반응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확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다시 그 세포들의 집단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지금 그래프가 이 하단에 있는 그래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인터페론 치료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 세포들의 집단이 줄어드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세포 수를 그냥 단지 확 낮춰주는 그런 것에 이제 해당하는 하이드록시아는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많이 낮아지지만 다시 그 세포들의 집단은 어느 만큼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장기 결과들에 대해서 직접적 근거가 되는 거는 그러면 무사건 생존율,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내가 시간이 가도 생명을 잃지 않고 잘 살 수 있느냐 이거를 말하는 지표거든요. 아니면 무진행 생존율, 아니면 전체 생존율 이런 장기적인 데이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들인데 이 연구에서는 지금 무사건 생존율에 대한 데이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페 인터페론 베슬레미를 치료했던 분이 대조군의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무사히 잘 생존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더 유의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그래서 나와 있고요. 하지만 모든 약은 또 그 고유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슬레미 치료를 받을 때에는 선생님들이 꼭 자가면역 질환이 있었느냐라는 것이나 뭐 갑상선 질환 여부, 또 안과력이나 정신과 질환력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할 것이고요. 그런 기왕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뭔가 이제 평가를 해서 좀 신중히 이 약을 처방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실 거고,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는 이 약제의 어떤 대사 과정에 관련된 요소들 때문에 간혹 간 수치가 조금 일시적으로 이제 올라가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감기 몸살 이제 알았을 때 그런 증상처럼 관절통이나 근육통,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용량을 이제 또 조절을 하면서 컨트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러 다기관의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임상 연구를 이제 계속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 연구는 다 95명의 이제 환자들이 이 베슬레미로 치료를 받아서 본 연구라고 하는 거는 1년째까지의 저희가 연구였고, 이제 연장 연구 2년을 더 추가해서 3년째까지 치료를 이제 이렇게 종료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처음에 250짜리 용량이 있는데요. 그래서 250, 350, 500까지를 맞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뭔가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그럴 때는 그 임상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부작용도 정도를 다 평가하는 거거든요. 부작용이 뭐 1도 부작용, 2도 부작용, 3도 부작용 이렇게 정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의 수위에 따라서 그 용량을 감량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는 저등급의 환자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 감소 약물 치료를 필요로 했던 환자분들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하이드록시유리아의 저항성이나 불량성 있는 이제 이런 실패한 그런 환자분들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거는 앞에 저 녹색으로 된 부분은 치료 경험이 없던, 그러니까 세포 감소 치료는 필요한데 아직 나는 하이드록시유리아로 치료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1차 치료 약제로 베슬레미를 썼던 그런 환자분들이고요. 오른쪽에 검은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이드록시의 불응성, 불량성이 있던 환자분들입니다. 그래서 1년째까지 보면 초기 치료로 베슬레미를 치료받았던 환자들이 반응이 더 빠르게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평균 한 169일 정도 치료를 받으면 CHR 저희가 완전 혈액학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에 도달을 하는 거를 알 수 있고, 근데 불응성, 불내학성이 있던 환자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치료 기간이 더 길어져야 이런 완전 혈액학적 반응에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다만 그 이후에도 치료를 지속을 하면 점점 2년, 3년째에 갈수록 이 반응률은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관찰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분자학적 반응, 그러니까 이 작두 유전적 변이율이 줄어드는, 감소하는 그것을 보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는 첫 번째 치료를 받았던 군, 여기는 이제 불응성, 내학성이 있었던 이제 환자분들인데요. 속도는 더 더디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길게 계속 치료를 받을수록 반응률이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는 정도로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른 약제들로 조금 더 또 저희가 사용 가능한 약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려 보자면 그 자캅이란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본 거는, 이 약은 지금 골수 섬유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1차 치료제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근데 이 약이 그런 골수 섬유증 아니고 이런 진성 적혈구 증가증 환자에서도 사실 허가가 되어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자카비는 중등도 고위험군의 이런 골수 섬유증, 그리고 하이드록시유리아 내성 불내성인 진성 적혈구 증가증 환자들에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약은 이 약의 안정성,
그런 효능성을 입증하게 한 이런 임상시험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3상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여기서는 비장종대가 있었던 환자들을 주로 모집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장종대가 얼마큼 잘 줄어들어 또는 이 질환 진성적혈구 증가증에서는 또 핵심 요소인 헤마토크릿이라고 하는 그 적혈구의 버든을 표현할 수 있는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마토크릿이 얼마나 잘 컨트롤 됐어. 이런 것들을 주요한 결과로 봤을 때 대조군에 비해서 굉장히 유의하게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비장종대가 없는 환자들에서도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 비장종대가 이 환자들은 없는 집단이었으니까 제일로 중요하게 봤던 지표는 헤마토크릿 조절이 얼마나 잘 되고 있어 라고 봤을 때 대조군에 비해서 굉장히 유의하게 또 조절이 잘 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장기 데이터, 장기 3상 데이터를 통해서도 전체 반응률이 대조군에 비해서 일단은 높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무사건 생존율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릴 때도 사건이 없이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확률, 이제 이런 것들이 대조군에 비해서 또 약제를 치료했던 군이 더 좋았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도 이런 분자학적 반응의 의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유리아의 불응성, 불약성이 있는 환자들에서 이 대림 유전자가 얼마큼 줄어드느냐 했을 때 자카비군은 이게 이제 50%를 감소하는데, 그러니까 3년까지 약을 썼을 때 그 50%의 환자분들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했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분자유전학적 반응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반응을 얻는 사람들이 무사건 생존율이 분자유전학적으로 반응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높았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임상 데이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연구가 진행된 또 약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외에도 또 임상 연구들인 약제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3상 연구까지 좀 완료된 약제들은 헵시딘 유사체라고 해서 이거는 주로 저희가 염증성 물질인 헵시딘이라고 하는 게 몸 안에서 높아지면 자꾸 이 헤모글로빈 생성이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만성 빈혈을 일으키는 그런 기작과 관련된 건데, 그 비슷한 물질을 투여를 함으로 인해서 적혈구를 낮춰주는 이제 그런 약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이닥 억제제라고 해서 이런 약제들도 지금 3상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약제들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개들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전 질문에 대한 것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부터 베스레미가 이런 하이드록시유리아 저항성 불량성 있는 환자들한테 급여가 되기 때문에 주로 질문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슬레미가 급여가 되고 나면 기존 외에 250 마이크로도 수입이 되었는데 작은 용량을 투여해도 치료 효과는 동일한가요? 라고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그 실린지, 그러니까 저희가 제형으로 나온 것에 대한 문제인 거지, 이거를 어떻게 용량용법을 쓸 것이냐는 거는 이제 그거는 담당 의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250을 쓸 때는 당연히 250짜리를 이용을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른 용량을 또 쓸 때에는 이제 500짜리 용량을 선택을 해서 쓰면 됩니다. 저희가 했던 이제 임상 연구에서는 250, 350, 500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을 계속 2주마다 했어야 됐던 환자들은 저희가 연장 연구를 할 때에는 1년 이상 환자분들이 치료하고 그 1년 안에 굉장히 반응이 좋게 잘 유지됐던 환자분들은 이게 이제 3주나 4주까지도 간격을 좀 늘리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굉장히 이제 초기에 특히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용량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쓰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상 반응이 발생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도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용량 감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약의 최대 그런 효능을 또 얻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어느 항목의 2도, 3도의 부작용이냐에 따라서 한두 우주씩 그런 이제 용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되면서 자가 투여가 가능하다. 자가 투여는 가능하도록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이거는 전문가의 교육을 받아서 이제 자가 투여를 하도록 그렇게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에 받는 용량으로 받으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만약에 350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게 고정된 용량이 아니라 또 이제 이게 50씩 이렇게 감량하면서 혹시라도 보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될 때에는 병원에 가셔서 이제 투약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아까 이제 적용이 되는 하이드록시우리아에 하는 저항성 불량성 때문에 보험 처방을 받기 시작했다. 근데 이 보험 처방을 받는 것에 대한 국내에 어쨌든 심평원에서 지금 고시를 한 바로는 12개월째의 아까 완전 일학학적 반응을 달성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연장하여 사용하는 걸 인정하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까 1년째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완전 일학학적 반응을 달성하는 거를 일단은 목표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반응이 잘 유지되도록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치료를 계속 나 반응이 잘 얻었으니까 또 혹시라도 환자분들 중에서 주사 맞으라고 그랬는데 잘 안 맞고만 오시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를 이 치료의 수능성이 반응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이거 드릴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2년째까지 더 치료를 이제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3년째까지 이렇게 완전히 굉장히 좋은 반응이 그럼 요 3년까지 썼던 환자분들은 이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로 3년까지를 유지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3년째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요. 그거는 이제 후기에도 다시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2개월째까지 일단은 완전 일학 반응을 얻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유지를 잘하는 치료를 같이 노력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치료를 잘 이어나갈 수 있다. 작년 미국 혈액학회 때 초록으로만 발표한 거지 아직 논문화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임상에 참여했던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환자들이 12개월째에 똑같은 조건에서도 그래도 완전 일학학적 반응이 잘 오냐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술하고 담배가 무슨 영향일까 이렇게 하지만 이게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환자분들이 이거 성취하는 정도가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어떤 가설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우리 질환은 일종의 이 질환을 악화시키는 데에는 이 크론 아까 말씀드린 이 혈구 그 자체 크론성 혈액암의 증식뿐만 아니라 이 환경에 특히 만성 염증성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학적 근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몸 안에 만성 염증성 상태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3년 급여 치료 종료 이후에는 환자들에 따라서 치료를 잠시 중단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들을 보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통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그런 치료 방법들, 이제 뭐 사열이라든가 하이드록시우리아로 다시 치료를 전환을 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혹시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치료를 종료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해외 그룹에서 이제 2020년도에 그 미국 혈액학회, 그 혈액학 학회 중에서 이제 가장 또 참여도가 높고 한 학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회에서도 이런 인터페론 치료를 중단을 완전 혈액학적 반응을 얻었을 때 중단했다가 혹시라도 이제 다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 치료를 다시 재개하였다고 해도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환자들이 다시 완전 혈액학적 반응을 성취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완전 일학학적 반응을 얻기에 4주 간격. 이 질문은 4주 간격으로 투여받던 이제 보통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기존에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국내에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이 이제 보험이 돼서 이런 이제 적극적 치료에 나서자라고 했을 때 이 2주 간격으로 줄였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 기존에 지금 이 4주 간격으로 사실 치료 주기를 받는 거는 이 의학적 항상 치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학적 판단 기준만으로 항상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4주 간격으로 맞고 계시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드록시우리아의 용량을 더 올렸을 때는 부작용이 심하시니까 용량을 낮추면서 병합치료 받고 계시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으니까 2주 간격으로 맞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신 분들도 실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러면 요 1년째까지 완전 일확천적 반응을 얻으려면 2주 간격으로 적극적 치료를 아마 권고해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부작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절하게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주 간격으로 줄였을 때 부작용이 좀 걱정이 되신다면 모니터링하는 병원에 다니는 간격을 특히 2주 간격을 줄여서는 조금 몇 번 가깝게 보시다가 나중에 다시 간격을 늘려서 보신다던가 아니면 용량을 500으로 맞으시던 분들은 350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줄여서 맞아볼 수 있는 그런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베슬레미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환자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완전학적 반응이 있는 상태이고 임상 종료 후 베슬레미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임상 그 시험이 종료가 됐을 때에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내 그 임상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보험 처방이 가능해지거나 이 약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약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당연히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가능한 치료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되는 건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직은 국내에는 이 임상 연구에는 초기 치료로 그러니까 하이드록시레 저항성 불내학성이 있는 환자분들은 아닌데 임상 연구에 이제 들어왔던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지금 저희도 중단을 이제 하였다가 치료를 다시 필요하게 되면은 다시 약제를 투여받는 그런 임상 연구에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 환자분이 혹시라도 임상 연구를 또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 분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국내에 이런 의료, 현실적인 의료의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치료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도 그런 질문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베슬레미가 향후 1차 치료 약제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있는지요. 일단은 허가가 됐다는 약은 1차 치료 약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근거에 대한 거는 좀 마련되고 있다라는 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어떤 치료 약제에 대한 보험 이런 급여, 비급여에 대한 문제는 그런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더 요구하는 그런 근거들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제 경제성 평가라는 또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더 확고히 만들고자 지금 회사에서도 이 약의 개발사에서도 그 임상 연구를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1차 치료제로 맞는 것에 대한 그런 임상적 근거들을 더 확보히 하고자 하는 그런 추가적 임상 연구를 진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주로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던 그런 이제 질문들이 들어온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